미지의 세계라 불렸던 우주.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눈앞에 본격 우주 시대가 개막되었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발판 삼아 지구 밖 우주로 향했고, 우주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우주산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0년도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3,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40년까지 1조 달러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광활한 우주로 향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첨단 우주 기술은 스핀오프를 통해 우주뿐만 아니라 인류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극한 환경에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발된 그 기술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주산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상업화 시대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뛰어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우주기술에 접목시키는 스핀온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스핀온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 발전된 어떤 기술과 우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저비용으로. 우주는 그 높은 가격 때문에 그 상용화가, 산업화가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용 제품을 사용합니다. 달과 화성 탐사에 이어 우주 관광에서 우주 호텔까지 가능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우주 시대. 우주 기술과 민간 기술의 협업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우주 산업은 스핀온과 스핀오프, 이 두 가지 분야가 얼마나 조화롭게 가느냐가 우주 기술 발전의 관건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과 최신 기술력을 가진 민간기술은 우주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집중 분석해본다.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드디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를 실었던 2차 발사와는 달리 실용위성 8기를 실은 최초의 실전 발사인데, 실용위성을 이용해 지구 관측과 우주 방사선 측정,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실증, 근지구 우주공간 플라스마 미세구조 변화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에 이어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용 위성이 700km 목표 궤도에 안착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선진국으로 등극한 가운데,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기술력이 한층 더 성장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누리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를 다시 제작해 반복 발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기 위해 개발된 누리호 발사체의 성능을 점검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면서 점차 숙련도와 공정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31년까지는 달 착륙선도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후 30여 년 만에 본격 우주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우주의 역사는 무려 137억 년이나 되었지만 인류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다. 우주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함을 주장한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나 망원경으로 천체를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은 인류가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는 신호가 되었다. 1957년 10월 4일, 당시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으로 인공물체를 보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다. 스푸트니크는 92일 동안 지구 주위를 돈 후 대기권에서 소멸했다. 인공위성은 지구과학, 기상예측, 통신, 군사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의 우주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에는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궤도 재진입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결과 1960년 이후 개와 인간 모형, 생쥐, 그리고 기니피그 등을 싣고 떠난 우주선이 궤도 재진입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우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주 탐사를 시작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는 여전히 인간에게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주과학은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원이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우주에 대한 부분이 이 상업적 활용도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도 알게 되면서 좀 더 친근해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더 멀리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가지고 우주 관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달에서의 어떤 광물 자원의 채취, 화성을 테라포밍을 해서 환경을 바꾸어서 인류가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우주 산업은 군사, 안보, 경제 개발, 과학 지식, 국가 위상 제고를 이유로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는데, 막대한 하드웨어 개발 비용 때문에 민간 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주 산업은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매우 제한적인 시장 올드 스페이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우주 산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위성과 발사체 같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위성 프로젝트, 우주 정거장, 우주 호텔, 우주 여행 등 그 사업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우주를 향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전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우주 탐사 및 기술 시장 규모는 2021년에 약 3,850억 달러였고 2028년에 약 6,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산업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가 있고 이 천체들은 제각기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의 경우 지금까지 수차례의 달 탐사를 통해 헬륨-3, 우라늄, 히토류 등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주목받는 자원은 바로 헬륨-3. 핵융합 반응의 원료로서 헬륨-3 1g만으로 석탄 40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달에는 약 100만 톤가량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데, 헬륨-3 100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온난화, 공해, 방사능 문제 없이 인류가 1년간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거라 추정하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헬륨3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륨3가 엄청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톤에 거의 이제 그 1조 이상, 거의 2조 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결국은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적극적인 우주 자원 채굴을 장려했고 미국과 일본 등의 민간 기업 4곳이 달 표토 채집권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의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주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자본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한국과 미국은 우주 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서 체결을 통해 달 탐사 프로그램, 위성 항법 시스템, 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 과제를 발굴해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1969년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고 달의 흙을 채취해온 아폴로 11호 탐사 이후 50년 만에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고자 하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 달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24기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되어 있다. 우주는 쉽게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인류가 개발해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나가 먹고 자고 입는 기본 조건부터 생존의 문제,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닥칠 위험 상황 대처, 우주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까지 가능한 우주선은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운용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원거리에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제 그런데 사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기술이 민간 산업기술로 이전될 경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아폴로의 달 탐사를 위해 개발했던 다양한 우주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의 부가가치가 2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기계, 전자, 재료, 통신, 광학뿐만 아니라 식품, 의료 등 각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나타내어 산업을 발전시킨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우주 산업은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 학문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라든지 전자통신 산업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기계 산업 그리고 정보기술 산업 등 다양한 그 첨단 그 기술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 우주 산업은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세계의 그 경제 강국들은 다 이 우주 산업과 우주 시장에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우주 산업, 거기에 쓰인 천문학적인 예산과 비용으로 탄생한 우주 기술은 민간 산업 분야에 이전되며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투자해 개발한 기술들을 민간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맺고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을 이전해주는 프로그램 스핀오프. 미국이 사실은 1960년도 초부터 유인 달 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실상 그 유인 달 탐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핀오프 기술이야말로 미국이 기술 강국이 되었던 어떤 밑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미국이 기술적 강국으로 변한 스핀오프 기술을 따라하려고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슬로건은 우주를 위해 탄생한 기술이 비단 우주만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나사의 우주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약 2만 개에 달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이러한 스핀오프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사의 기술들은 어떻게 민간의 스핀오프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일반적으로 스핀오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주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났더니 지상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핀오프가 되는 것이죠.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은 나사가 개발한 우주 기술이 사회에 환원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주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기술이 있다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 이전한다. 또한 1976년부터 매년 나사 스핀오프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현재까지 약 2,000개에 달하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왔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1976년도부터 매년 50건 이상을 그 나사 스핀오프를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스핀오프가 이루어졌는데 한 건당 100만 불, 그러니까 2,000건이니까 약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우주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 우주 탐사 초기에는 대부분 지구에서 식수를 싣고 우주로 나갔지만 물의 무게와 보관 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나사에서는 연료용 물이나 우주선 내 생활용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주선 비행사의 소변을 정수하는 기술까지 연구한 끝에 중금속과 악취를 거르는 이온 여과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오늘날의 정수기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는 가정, 사무실이나 공항 등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해 수질에 관계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시장조사기관인 지업체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정수기 보급률이 낮은 국가를 상대로 높은 성장 기회와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의 정수기 시장은 아직 기회가 많고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외선 정수기와 역삼투압 정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수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갔을 때 생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숨 쉬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숨부터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공기청정을 이제 시켜야 되죠. 갇힌 공간에서 계속 숨 쉬다 보면은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공기로 바꾸는 기술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개발된 게 공기청정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갇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우주선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는 개념이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나사는 우주선 내에서 식물을 재배해서 우주인의 식량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식물은 우주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틸렌이란 가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했고, 이는 식물이나 과일이 빨리 시들거나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중에 에틸렌 감소 장치를 이용한 식물 성장실을 개발했고,
이 에틸렌 감소 장치는 지금의 공기청정기로 변신해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이다. 1995년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에서는 에틸렌 감소 장치를 사용해 우주선 내에서 감자 수확에 성공했고,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를 재배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도 식량 걱정을 덜 수 있는 시초가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공기청정기로 발전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빌딩이 늘어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청정 공간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강당이나 거실, 집안 전체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부터 차량이나 유모차 내부를 정화할 수 있는 초소형 공기청정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우주 음식의 역사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에서 머문 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됐지만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으로 잘 내려가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튜브형 소고기와 튜브형 초콜릿을 먹었다. 이후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우주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주 식량의 최우선 조건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동결 건조 기술이다. 수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음식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제거된 식품 원료를 영하 40도 이하의 온도로 급속 동결시키는 기술이다. 동결 건조 기술은 식품 재료의 수분을 고체 상태로 얼린 후 공기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게만 줄이는 게 가능하다. 동결 건조 상품은 냉장을 하지 않아도 상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원래 무게의 20%에 불과하지만 영양소는 90% 이상 보존 가능하다. 이후로 미트 소스 스파게티, 소세지 패티, 치킨 스튜, 과일 케이크 등 우주 음식 70여 종이 이러한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2008년 한국의 이소연 우주비행사는 동결 건조된 김치를 가져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후로 불고기나 비빔밥, 미역국도 우주 식량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의 동결 건조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9억 위안에서 2025년 42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만큼 시장이 커졌다.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LED 마스크에 적용된 기술은 나사가 우주선 상에서 식물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 이용한 광학 기술에서 되었다.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이 피부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 기술로 탈바꿈하게 된 것인데, 지구에서 식물을 재배할 때는 자전 운동으로 일정한 태양빛을 공급받지만 폐쇄된 우주선 안과 밖의 식물은 성장이 필요한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광원으로 우주선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적색 LED 파장이 식물의 성장과 광합성을 활성화시키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이 발견됐다. 그 결과 LED 마스크의 적외선과 근적외선 빛을 이용해 얼굴 피부의 진피와 피하 조직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나사의 기술이 스핀오프된 것 중에는 우주인들의 안전 문제에서 파생된 기술도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우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 아주 높은 중력가 속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무리가 가죠. 게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관절이나 이런 곳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몸은 중력 에너지에 지배되지 않은 무부하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신체 관절과 근육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때 나오는 자세다. 양수로 가득 찬 자궁 속 태아의 자세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추진력의 로켓에 사람을 태워보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다리와 상체가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심장의 위치와 비슷하거나 높게 한 자세에서
S자의 척추가 바르게 펴지며 무중력 자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결과 우주인이 중력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자세의 의자가 개발된 것이다. 우주인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무중력 의자는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시트에도 도입이 되었고, 또한 척추 관련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기나 가구 산업에도 무중력 기술이 접목되었고, 그 활용 연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할 때 갑작스럽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우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트도 중요한 연구 과제였고, 그 결과 메모리 폼도 개발되었다. 또한 메모리 폼은 신체에 밀착되도록 변형되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이다. 메모리 폼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 제거되면 뒤틀렸던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오래 걷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 메모리 폼이 달린 러닝화를 개발하게 되었다. 우주인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 중에는 화재를 감지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고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설비다. 이 제품의 기술은 우주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을 위해 나사가 개발한 것인데, 최초의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에서 우주인들이 불이나 독가스 등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이 기술은 나사와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 H사에 의해 상용화되었고, 지금은 일반 가정, 식당, 거의 모든 건물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 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발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기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손발이 묶여 있어도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눈으로 움직이는 스위치를 개발해 손발의 움직임 없이도 우주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에서 사람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지구에서 같으면 이제 뭐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뭘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선을 이용해서 그 뭐 이어폰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인데, 우주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접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그러나 접촉을 피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그 작동 방법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이후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바로 눈동자를 이용해 컴퓨터 마우스나 휴대폰 등을 조작하는 안구 마우스이다. 눈동자 이동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 것인데, 보통 안구 마우스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는데, 사용자가 카메라에 눈동자를 맞추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고, 눈을 깜빡이고 화면을 바라보는 동작으로 클릭이나 드래그도 가능하다. 안구 마우스는 손이나 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 환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안구 마우스를 연구에 활용했다. 우리 라식 수술 있잖아요. 라식 수술할 때 그런 그 눈동자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그 우주 기술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라식 기술이나 이런 의료기구로 아마 적용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초당 약 100회 안구를 움직이는데, 나사가 발사체 제어를 목적으로 개발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면 초당 1000회의 움직임까지 추적이 가능해 눈을 다치지 않고 정교한 라식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선 기술 또한 우주산업 스핀오프 중 하나이다. 무선 이어폰, 무선 청소기, 무선 드릴, 무선 마우스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무선 기술에 기여한 업체가 있다. 미국의 공구 제조업체인 B사는 1961년 케이블이 없는 드릴을 최초로 만들어냈으며, 그로부터 8년 후 1969년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 사용했던 드릴도 B사가 나사와 협력을 통해 개발해낸 제품이다.
나사는 달 표면에 바위와 흙을 채취하기 위해 휴대가 가능하며 선이 필요 없는 무선 드릴이 필요했다. 달 표면의 암석을 캐내기 위해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모터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B사는 1960년대 나사와 긴밀히 협력했는데 배터리로만 작동하고 가벼우며 최소한의 전력만 소비하고 저중력 혹은 무중력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무선 드릴과 망치 등의 공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 탐사를 갔을 때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달에 있는 월석이라고 하죠. 그 돌을 이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걔를 이제 뭐 떼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망치질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드릴 같은 걸로 뚫어서 뭐 채취를 해서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주 공간 바깥에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형으로 드릴 같은 걸 가져가서 움직여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를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모터를 달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잡힌 거죠. 달 착륙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B사는 당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1979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무선 진공 청소기를 선보였다. 여러 차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개발된 이 무선 청소기는 1억 5천만 개 이상이 팔렸으며 60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후 가정용이나 자동차용 무선 청소기로 계속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봇을 보내 화성을 탐사할 때 과학자들이 신호를 보내더라도 신호가 로봇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통신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 로봇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탐사와 채취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 끝에 탐사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화성을 스스로 탐사하게 되었고 향후 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 집안을 청소하도록 제작한 것이 로봇 청소기다. 이처럼 우주 산업에서 발전한 기술과 지식은 우리 일상 어느 곳이든 사용되고 있고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우주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우주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우주 기술도 발전되면 될수록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끌고 있거든요. 새로운 발전 방향.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 정도 기술은 충분한데 우주에서는 이 정도 기술 갖고 안 되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그 발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우주 기술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우주 산업 기반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핀오프가 기대되는 기술 첫 번째는 구조요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대원들의 화재 진화 위치와 빠른 상황 파악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우주기술인 위성항법 기반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구조요원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미리 파악된 지도나 정보가 없는 실내 환경에서도 재난구조요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앱을 통해 보행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방위각을 토대로 구조요원의 위치 정보를 파악했다면 위성항법 기반의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신발에 부착된 보행 센서를 통해 정확한 보폭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거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보행자의 특성을 활용한 방위각 측정으로 위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사전에 설치해야 하는 정보나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현재 소방 장비나 군사용 화생방 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스핀오프가 기대되는 기술 두 번째는 형상기억 타이어다. 나사는 1967년부터 행성 탐사를 위한 타이어 기술을 연구해왔다. 지구의 타이어 기술로는 달이나 화성의 날카로운 암석 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없으며 밤낮의 기온차가 급격하게 차이나는 우주의 환경을
기존의 고무 타이어가 견디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탐사차 바퀴는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만 유선형 티타늄 바퀴살로 약간의 탄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사는 다양한 시도 끝에 니켈,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 메쉬 형태로 구성한 공기가 필요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만들어냈다. 이 기술은 나사 글렌 연구센터의 연구진이 화성 탐사용 무인 로봇 차량에 쓰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1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것으로 고무처럼 부드럽지만 티타늄처럼 가볍고 강해 펑크가 나지 않는다. 고무와 비슷한 폴리우레타늄이란 소재로 코팅하기 때문에 지면 마찰이 발생해도 계속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달릴 수 있으며 촘촘한 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고무 타이어보다 수명이 길고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타이어 하나가 9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나사는 이 타이어를 활용해 2026년 화성 탐사 차량에 사용할 계획인데 화성이나 달 탐사 로버의 바퀴수를 6개에서 4개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회사는 나사와 관련 협약을 맺고 이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를 대형 화물차를 포함해 비행기 랜딩 기어에 달린 고무 타이어 대신 사용하면 비행기 하중을 수백 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20에서 30%가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형상기역 타이어는 수명이 다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스피노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타이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타이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되는 기술들이 우주기술의 스피노프로부터 생겨났고 지금도 연구 중인 것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스피노프와 함께 스핀온도 집중받고 있는데 스핀온은 스피노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간 부문의 최신 기술을 우주 및 국방 기술에 적용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스핀온은 그 민간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우주 개발, 우주 기술에 적용되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우주 개발에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들, 우리 반도체 기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지금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기술 같은 것들이 우주 기술, 우주를 개발하는 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스핀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주 분야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 분야의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산업계의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민간 기술이 우주 산업에 활용되는 스핀온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부터 우리 가전제품 쇼가 있는데 그 가전제품 그 박람회가 CES라는 그런 그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우주 기술도 가전제품 박람회의 한 분야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주 기술이 이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전 기술과 같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 그래서 우주 기술은 지상의 가전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하고 컴팩트한 기술을 만들 수 있고 가전 기술은 우주 기술이 갖고 있는 새로운 창조성을 적용해서 더 발전된 지상 기술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이 그동안은 일방적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 쌍방적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을 한 셈이죠. 우주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전기, 전자, 정밀기계, 화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개방형 기술혁신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핀온을 통한 우주 기술의 발전은 우주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기존의 정보통신 등의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은 우주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산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 탐사용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공학, 센서 기술, 머신러닝 등의 분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기술을 위해서 건축 재료공학, 에너지공학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피논을 통해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밀 가공 기술, 전기 전자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우주 기술과 타산업 기술을 협업하는 스피논 전략을 사용한다면 항공우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우주 개발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우주 산업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국들이 했던 방법처럼 스핀오프 기술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 산업에 활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우주 산업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세계 반도체 생산 2위고 자동차 생산 5위, 그다음에 뭐 IT 강국 여러 가지 그 가전에 관련된 기술이 많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스핀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기업. 2009년 설립된 엘사는 인공위성 탑재 장치와 시스템, 위성 기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 기업은 소형 경량화 위성을 개발해내며 차세대 중형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달 탐사선 사업 등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폭넓게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유럽 우주국 품질 규격에 기반한 실용위성급 제조 공정 인증을 보유했으며 인공위성 제작에 특화된 클린룸 설비와 제조 장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 특히 SAR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SAR란 위성으로부터 지구 표면을 관측하여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주야간 상관없이 지구 관측이 가능하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지표의 형상과 고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시광선뿐 아니라 적외선 영역의 256개 파장 대역을 측정하는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초소형 위성을 개발했다. 인공위성의 한 이용 분야가 지구 관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Earth Observation 또는 Remote Sen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구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서 획득하는 겁니다. 그 획득하는 장치가 그 영상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인 영상 레이더가 있고요. 또 광학 센서인 초분광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분야의 지구 관측용 센서 그리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인공위성의 부품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우주 방사능은 인공위성의 전자장치에 전기적 영향을 주어 오류 및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이크로칩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 그리고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전하량도 작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동작 전하량이 작아짐에 따라 오류와 고장의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동작하는 전자장치가 오류를 극복하는 기술도 필수적이다. 엘사의 큐브 위성은 우주 방사능을 측정하고 우주 방사능에 의해 마이크로칩, 프로세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피논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우주 분야는 바로 그 고신뢰성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크고 무겁고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사능과 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뉴스페이스 분야는
우주의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이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능, 신뢰성과 아울러 가격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전통적인 우주 부품을 쓰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용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스핀온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초소형 위성은 적극적으로 상용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방사능 검출기를 포함한 마이크로 프로세스 보드가 함께 실리며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 엘사는 우주 설계, 제조 기업에서 나아가 초소형 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며 자연재해 감시나 농경 등 여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위성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저희가 감시 정찰 분야에, 그래서 어떤 밤에도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레이더, 사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광학 센서와 다르게 그 간섭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1m짜리 해상도의 영상이라도 밀리미터 단위의 변형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댐의 안전도,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건물의 균열, 변형 정도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재해 재난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아주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한 후에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적 가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 있는 기업이 우주산업 투자의 가치를 느끼고 진출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인 것이다. 현재로는 민간 시장이 그 국가의 예산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 당시에는 없었었죠. 지금 이 휴대전화 기술이 훨씬 더 앞선 기술이고요. 이 앞선 기술, 그리고 훨씬 더 커진 마켓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우주에다 갖다 쓰므로 인해서 우주 개발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우주의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스피노프와 스피논 기술을 포함한 우주 산업이 전 세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주 산업은 단순히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스피노프와 스피논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우주기술과 민간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주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놔두기보다는 그 개발된 기술을 성숙화하고 조금 더 응용을 화해서 그거를 간략화하거나 고성능화로 된다면 다시 우주기술로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은 결국 스피논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지만 결국 지속적인 우주 개발이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1957년 우주시대가 열린 이후 미국과 소련의 중심이었던 우주산업은 중국, 일본, 인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인 산업인 우주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의 결과물인 우주기술은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로 파생되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 등의 최신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우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주기술이 파생된 스피노프와 민간기술이 우주로 파생된 스피논은 어느 것이 먼저랄 것 없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우주산업은 지금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